네, 마켓 뷰 시간입니다. 호재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지만 현재 코스피는 지루하게 박스권에서 답답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울이지 않고 어떠한 흐름을 나타낼 것인가 그 변수들 한 가지씩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LG경제연구원 배민금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좀 덜 느끼는가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네, 되는지 그렇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하락하고 또 지난주에 올 들어서 가장 처음으로 큰 낙폭을 나타내고 그랬다고 주간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 뉴욕은 이렇게 불확실성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오히려 간밤에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났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운명의 9월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출구 전략이 9월에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오히려 조금 더 확대되는 양상 아닌가. 이것이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일단 채권 시장의 약세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좀 동반 약세 현상.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사실 그 상승의 어떤 랠리 이런 것들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라는 측면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은 사실 뭐 조금 답답한 장세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그러한 그 파급 효과랄까 그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흥국들 가운데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견조한 그런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뉴욕 증시 그동안 야무지게 올랐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또 때마침 이렇게 같이 나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는 덜 떨어진 만큼 또 오른 것도 또 그렇게 없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신흥국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 국채금리 급등을 나타내면서 2011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양쪽 완화 축소에 대한 시장 반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분석을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결국은 9월에 출구 전략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더 유력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올해 들어서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국면이 한 크게 3차례 정도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것이 국내 금융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그런 그 영향력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단 미국에서 다시 한번 그 분위기의 어떤 반전 다시 한번 그 출구 전략, 이제 금융시장이 출구 모드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미 연준 내부에서는 9월에 출구 전략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비등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버냉키 의장이 어느 정도 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다수 연은 총재들은 또 좀 다른 목소리를 계속 들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택 경기 어떤 조정 흐름 이런 것이 있지만 고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MBS 주택 저당 채권의 매입 규모를 줄이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예상을 하게 된다면은 9월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좀 축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금융시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외 증권사나 전략가들은 9월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뉴욕 증시를 함께 차익 매물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채금리도 같이 급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호재거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왜냐하면은 이 정도의 하락에서 반등 정도지 이것이 갑자기 경기가 너무나 좋아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회복 본격화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떠한 해석이 필요할까요? 유로존 쪽에서는. 크게 본다면은 일단 국채 시장의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2개분기 전에 이제 종료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다행이네요, 이후로 그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턴 어라운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나타났던 GDP의 어떤 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 지표의 개선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라든지 포르투갈, 아일랜드 같은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들의 경제가 일단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는 데서 이제 비롯되는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들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냐로 이렇게 낙관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동안 워낙 2년여 가까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플러스로 반전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 있는 회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반등의 측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유럽에서는 분위기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나라별로 뜯어본다면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이런 사실 핵심 국가들이긴 합니다만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경기가 부진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리스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그동안의 구조개혁 노력이 좀 미약해 왔기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들 나라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9월 총선을 이제 맞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9월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유로존 개혁
그러니까 실상은 사실 독일의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이러한 독일 총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만을 압박하거나 기다릴 수만도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9월에 일단 정치적 불안이라든지 또 어떤 정책적인 그런 어떤 혼란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다 가름하기에는 경기 개선의 어떤 폭이라든지 속도는 좀 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회복의 본격화라기보다 그동안 바닥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또 9월에 이 정치적 불안과 정책적 불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8월 유로존 PMI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데요. 어떻게 좀 막아주십니까? 네, 뭐 지난 2분기 GDP도 그렇고 7월 제조업 지수도 뭐 일단 모두 기준선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는데 8월 수치는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제조업 지수가 7월에 50.3에서 50.7로 또 조금 더 소폭 상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7월 수치가 49.8, 어쨌든 50을 하회했었는데 8월에는 뭐 50.2, 사실 그 0.1, 0.2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준선 위로 일단 서비스업도 올라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달 수치보다 0.3 내지 0.4 포인트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표들도 사실 봐야죠, 같이.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것이 유럽의 건설 생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전달 대비 마이너스고요. 이번 주 후반에도 소비자 기대 지수도 여전히 그 마이너스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애써 밝은 면만 보려고 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지표가 다 잘 나오는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뭐 소수점의 의미를 찾는다기보다 개선된 정도로 뭐 네, 50의 그렇습니다. 기준점을 뭐 넘고 안 넘고 그 정도의 수준이지 뭐 갑자기 뭐 좋아지는 측면만 볼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많은 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QE 축소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뭐 유럽의 경기 회복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뭐 그런 것 이렇게 같습니다. 나눠서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큰 무리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역시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장에 더 큰 파급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럽 경제 회복은 사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완만하고 느리게 아마 진행이 네.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국의 출구 전략 시행이 9월 금융시장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뭐 이미 8월 말부터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9월이 되면 사실 글로벌의 어떤 큰 이슈는 아닌데 작은 뭐 중간 정도 규모 이슈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그동안 아베노믹스가 비교적 성공리에 달려온 셈인데 내년도 소비세 인상을 두고 이제 논란이 좀 재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9월에 우리 지금 이제 국회 의회가 개원을 하면 부채 한도 협상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선진국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일단 크게 봤을 때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밝은 면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가 같이 좋아진다라는 점에서는 네. 해볼만 하구나 이런 관점도 있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9월은 단기 충격을 조금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중동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내외의 어떤 좀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자잘한 그런 이슈들도 잘 챙겨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에서 FOMC 의사로 공개되고 이 잭슨홀에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잭슨홀의 미팅 관전 포인트들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중점으로 이 두 이벤트를 거쳐야 하는지 중점 포인트를 잡아주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뭐 7월 의사록 내용, 7월에 사실 뭐 중요한 결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9월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연준 정책위원들이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토론했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9월에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뭐 그것이 사실 표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암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경제 진단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또 출구 전략의 중장기 로드맵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7월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거론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것 같고요. 반면에 말씀하신 목요일 시작되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지금 좀 축소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다 9월로 이렇게 가고 있고 네. 일단 원래는 이 잭슨홀 미팅에 있어서 뭐 의제라든지 사전 참석자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전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금융회사의 실수로 이것이 유출이 됐는데 연준 이사회 멤버 7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한다라는 것이고 그나마도 버냉키 의장이라든지 또 뭐 ECB의 드라기 총재, 영란은행 카니 총재 모두 다 불참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미 이제 미국 금융시장은
9월에 어떤 출고 모드를 서서히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확실히 단전적으로 지울 수는 없지만 지금 전 세계 시장은 9월에 출구 전략의 신호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네요. LG경제연구원의 백민근 책임연구원 모시고 지금 해외 이슈 상황과 함께 전략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